자,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 지구재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실무자나 아니면 뭐 시험을 볼 때나 반드시 또 거치고 지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땅을 보러 다니고 뭐 부동산 뭐 개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탕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용도 지역 지구는 굉장히 많이 변해왔는데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주로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들이 2002년 국토계획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전후로 크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구라는 부분은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어떤 시점에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시점에 또 바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신의 법령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접 국토계획법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용도 지역에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한번 외워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눈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가 그동안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도 나왔네.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이렇게 쭉 법 개정 연도에 따라 34년서부터, 그러니까 조선시가지 계획령이죠. 쭉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인데, 요거를 여러분한테 외워라, 그리고 요거를 변화되는 과정을 다 써라, 이런 시험이 나오진 않겠죠. 다만 지금 현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죠. 그래서 자, 2000년대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인데 여기서 지구들은 많이 변화가 있어요. 지구들은 지금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은 이후로 아직 변화는 없어요.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주거 지역은 다시 또 세분화 용도 지역이 있어요. 세분화 용도 지역.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전용 주거 지역, 2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이 또 있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 하나가 지금 결국은 몇 종으로 구분되는 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구분되는 셈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6개를 외워야 돼요. 주거 지역 하나만 해도. 왜냐? 전용 1, 2종, 일반 주거 지역 1, 2, 3종에서도 용적률 건폐율이 다 달라. 상업지역도 뭐예요? 4개로 구분돼.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이에요.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 3개로 나눠요. 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로 나눠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도시지역의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 시험 봅니다. 이거는 명칭뿐 아니라 첫째, 요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은 쓰임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쓰임새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쓰임새를 위해서 부여가 되어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어요. 자, 용적률 건폐율의 의미는 여러분 뭐 알 테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내 땅이야. 여기다 내가 이런 건물을 지었어. 땅의 면적을 A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건물의 바닥 면적을 S1이라고 그래. 그러면 A분의 S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땅의 면적 부분에서 건물이 올라간 면적이 되겠죠? 그 비율을 뭐라고 그래? 건폐율이라고 그래. 요건 왜 중요하겠어요? 건물이 얼마나 띄엄띄엄 하느냐, 얼마나 공지랑 녹지가 있느냐, 얼마나 건물이 빽빽하냐, 이거랑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바로 A분의 S1입니다.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자,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3층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1층, 2층 S2, 3층 S3, 층별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층별로. 그래서 이 경우 용적률은요, 건폐율하고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용적률이라고 써야 되죠. 용적률은 A분의, 그러니까 전체 내 대지 땅덩어리 면적분의 S1, S2, S3 이 경우 다 더해야 돼. 그리고 이상하게 용적률은 또 퍼센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가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땅에 있어. 땅의 면적이 그냥 1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20짜리 건물을 지었어. 건폐율 얼마? 건폐율 자, 100분의 20 하면 뭐예요? 0.2 또는 뭐 20% 똑같은 얘기죠. 퍼센트니까. 그런데 이게 5층짜리 건물이야. 5층짜리 건물이고 통으로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럼
용적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20 곱하기 20만큼이 5개 층이 있다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뭐야?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되겠네? 그리고 용적률 퍼센트로는 100이 되겠네? 이게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이에요. 요 두 개가 그럼 뭘 알려줍니까? 건폐율은 건물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느냐, 용적률은 건물이 얼마나 위로 올라갔느냐에 뚱뚱하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두 개의 밀도 지표를 알면요, 숙련된 계획가들은 그 지역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거기 고층 아파트인데, 거기 중층 아파트, 거긴 연립인데, 거긴 약간 빽빽한 뭐 단독주택 지역인데, 이게 딱 나와요. 요 두 가지가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용도 지역, 세부 용도 지역별로, 자, 요걸 대분류라고 그러고요, 요걸 중분류라고 그래. 그 다음에 1, 2, 3종 요걸 소분류라고 그래.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거는 1종, 2종,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여기에 대해서 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일단은 기본적인 용도 지역별 의미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에서의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서 잠깐 용적률, 건폐율 그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국토계획법 상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 건폐율 같은 경우는 얼마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거기까지만 되고 그거를 초과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용적률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용적률을 클릭하면은 이게 애매하게 50% 이상, 100% 이하 범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범위로. 그래서 이거 범위를 다 외워야 되냐 할 텐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저 용적률, 최고 용적률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최고 용적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가 중요하지, 건물을 짓는 사람이 뭐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계집만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용적률이 50%도 안 되게 지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 용적률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가 보면 뭐 전용 주거는 50%, 뭐 100%, 200% 막 나오는데, 이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최고 용적률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규에는 최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고만 여러분들이 용적률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걸 말씀드려요. 일단 우리가 용도 지역이 법규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직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을 우리가 좀 외우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기 전에 덮어놓고 외울 게 아니라 실제 법률 조문 어디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저는 뭘 펼쳤냐면요, 강의안 처음에 나오는 강의안에 설명드렸지만, 모든 법령 같은 경우는요, 옛날엔 법제처 사이트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또 뭐 이게 개정이 됐네요. 법제처 내에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법령들이 이제는 바로 검색 가능한 웹페이지로 나오게 돼요. 옛날처럼 뭐 법전을 끼고 다니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이제 용적률, 건폐율, 용도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과 관련된 규정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8조에 있어요. 78조. 자, 쭉 넘어가면요, 78조 제6장의 용도 지역 지구 및 뭐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내에 있을 것 같죠, 왠지. 그리고 77, 78 보니까 각각, 자, 77조 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8조는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니까 대분류에 대한 용도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밖에 안 나오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런데 세분류된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준주거,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그 다음에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소분류까지 한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을 기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체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상세한 정보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데, 자, 밑에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36조 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 지역. 자, 세분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지역이 다시 뭡니까?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구분되는 걸 우리가 세분된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규정은 각 1호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그렇구나. 대통령령. 자, 이거는 법률이에요, 법률. 근데 법률 내에서,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어디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명령에 의한다 그랬죠, 명령. 명령인데 대부분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명령의 형식으로 법률을 규정한다. 뭐에 의해서? 전체 상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된 건폐율,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대통령령에서 찾아야 된다. 대통령령.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찾을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 내에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찾아야 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시행령이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선 요걸 그냥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관련된 조문들이 쭉 나오죠. 한번 이걸 그럼 우리가 다시 자, 시행령 전체를 내가 찾아놨으니까 그걸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자, 이게 시행령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아까 거는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냥 법률 자체고 이거는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좀 더 상세한 규정들이 법률에서 차마 규정하지 못했던 상세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자, 법률에는 대분류 정도만 나와 있고요.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법률 내에 없어. 어디 가서 찾아? 없네 이러지 말고 어떻게 찾는다? 시행령을 가서 찾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찾을 게 아니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한번 77, 78조로 가서요. 자, 여기서 상세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대통령령을 눌러서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주거지역도 다시 1종 전용 주거 2종, 1, 2, 3종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 이렇게 소분류, 세분류에 해당하는 주거지역들, 공업지역들, 상업지역들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디서 찾는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히죠. 법령에서 찾을 것하고 시행령에서 찾을 것들이 다른데 어쨌든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어디냐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세한 규정들 그러니까 세분류에 해당하는 상세한 규정들은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령과 시행령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 법령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올 부분은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각 용도 지역별로 세분화된 용도 지역별로 주어진 용적률과 건폐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용도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각 용도 지역에 주어진 개발의 용량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서 어떻게 도시공간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법규를 이해하고 도시계획을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또 설계, 실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용적률 건폐율은 그냥 딱 치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다 또 한 술 더 나가서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에 관심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자기가 살려는 땅들, 자기가 개발하려는 땅들 거기에 주어진 여러가지 어떤 토지 이용 규제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의 규정 뭐 용도 지구상의 규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스터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계 스튜디오에 가끔 크리틱을 들어가 보면 물론 설계 1, 2, 3 이렇게 좀 하위의 어떤 수업들은 괜찮은데 졸업 설계 정도 가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용도 지역에 대한 스터디를 전혀 안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 뭐 기본적으로 주어진 용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선택한 사이트에 안 맞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현실의 도시 공간을 이해하고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을 넣든가 여러분 설계하는 작업을 들어가야지 그런 현실 밑바탕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들 보는데 그런 것들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반드시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규정들, 제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공시학생들이면 누구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 지구별로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을 다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음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4조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일단 한번 자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준주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인터넷 기능을 이용해서 웹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2절 30조로 찾아왔어요.
자, 여기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행령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조에 나와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항상 먼저 주의해야 될 거 뭐다? 법률이 우리 궁금한 거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 법률 조항이 아니에요. 법률은 명목상으로만 설명되어 있어요. 어스름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진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되게 잘 안 보여. 자, 보도록 합시다. 주거지역 한번 읽어볼까요? 주거지역은 크게 봐서 다시 또 이게 대분류죠. 그 다음에 중분류로 가면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로 나뉘네. 중분류로 가면. 근데 중분류 전용 주거는 뭐냐 그러면은 주거를 전용으로 한다는 게 뭐냐?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한 뭐지?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법이 좀 짜증나는 점이에요. 속을 안 밝히고 애매한 얘기만 해. 아니 양호한 주거 환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편리한 주거 환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호하면 전용이고 편리하면 일반이냐? 게다가 또 이게 또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도 해 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시험 내면 안 되고 그거는 진짜 그거는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라고 보는데 시험에서 다음 중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1번 전용 주거 지역, 2번 일반 주거 지역, 3번 중공업 지역 뭐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1번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볼 땐 이 법은 뭐랄까 너무 명목적으로 쓰고 그나마 이걸 억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단어를 그냥 도입한 것 뿐이지 이게 의미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편리해야지 양호하고 양호해야지 편리하지. 자, 전용 주거 지역은 한마디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에 한마디로 전용자가 붙으면요 주거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야. 다른 놈들이 들어올 여지가 잘 없다는 얘기야.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마당이 크고 옆집에도 주택, 주택과 주택 사이에 담장이 있고 그런 주택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주로 만들기 위한 지역들이 전용 주거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종을 보면 드디어 이제 속이 나오고 있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근데 또 2종이 있어서 또 애매하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정이에요. 실제로 2종 주거 지역을 통계를 찾아보고 싶은데 이게 적용된 우리나라의 실제 도시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이 단독주택을 위한 것들인데 2종은 또 공동주택을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용적률 검표를 보면은 아파트를 짓기에는 형편없이 낮은 층 수만 가능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아파트라 그러면 보통 얼마입니까? 이제 5층 이런 건 아파트도 아니에요. 10층도 아니고 이제 20층, 30층 되는 게 다 아파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아주 양호한, 편안한 그러면서도 띄엄띄엄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만든다. 이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기억합시다. 전용 주거 지역은 기본적으로 띄엄띄엄 있고 마당이 큰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주거지역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양호한 주거 환경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양호한 하면은 전용 주거지역을 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1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무조건 단독주택. 자, 이런 데는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 진짜 2, 3층도 별로 없는 1층 중심의 단독주택에 마당도 크고 넓은 집들이 좀 사는 집들 있죠. 가끔 서울 가면은 좀 부촌들 있죠. 부촌들 잘 사는 동네들. 그런 동네가 이런 경우 이런 전용 주거지인 경우가 가끔 있고 지방에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바로 이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다.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모르겠어. 편리하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제 널찍널찍하고 뭐 정원하고 조용하고 그렇진 않은데 편리하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아파트 조금 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죠. 자,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1, 2, 3종이 나오는데 1, 2, 3종은 뭐냐면 이건 이제 전용보다는 조금 더 덩치들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란 표현은 안 씁니다. 이제 저층 주택, 중층, 중고층. 근데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세대, 뭐 연립 내지 원룸,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1, 2, 3종으로 갈수록요 아파트가 될 확률이 커져요. 물론 2종인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종, 2종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그리고 3종 되면은 이제 층고를 충분히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타운들 있죠. 원룸 연립 있고 이런 데들. 그런 데는 대부분이 대학가 주거지역 대부분이 요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자, 준자가 들어가면요. 준자가 들어가면은 일종의 영어로 mixed, 혼합이란 뜻이 돼요. 융합이란 뜻이 돼요. 주거랑 뭘 혼합한다? 주거랑 공업을 혼합하지 않겠죠. 주거랑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혼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주거 플러스 상업이구나. 상업지역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중심 상업지역은 이제 중분류까지밖에 없어요. 세분류는 없습니다. 중분류 가보면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자, 그 의미는 일단 유통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요거는 유통기능을 위한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가는 동네에 있는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동네에 있는 상업지역은 대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먹고 놀고 뭐 하는 모든 가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외곽에 있는 큰 유통센터들이 있죠. 가보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데 완전 뚱뚱한 창고형 건물들 잔뜩 있고, 뭐 첨가물 유통센터도 있고, 물류 무슨 뭐 택배센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죠. 자, 그런 데다 지정해 놓는 것들이 유통상업지역인데 도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린상업이란 건 뭐냐? 근린, 동네 내부에 있는 조금은 이제 규모가 작은 도심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도심이나 역세권 이런 데가 아니고 주거지역 내부에 있는 생활권 가로, 그런 데 지정되어 있는 근린상업지역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최근 경향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전국에 뭐 통틀어서 1점 몇 프로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면적 비율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업지역들, 그게 다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은 뭐냐? 이거는 도심이나 부도심급, 그리고 대도시밖에 없어요. 대도시. 대도시는 도심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울의 을지로, 영등포 같은 데 보면 상업도 있지만, 백화점도 있지만, 거대한 대기업 본사 빌딩들이 있죠. 으리으리하게 올라가는 스카이스크래퍼들이 있죠. 자, 그 정도로 빽빽한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곳이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도심, 그리고 큰 도시의 부도심 정도에나 지정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지방도시로 오면 사실은 중심 상업지역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포항도 시내로 나가봤댔자 서울의 을지로나 영등포에 있을 만한 그런 큰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죠. 다 자잘한 건물뿐이죠. 그래서 포항은 시내로 나간다고 해도 일반 상업지역 정도밖에 없어요. 광역시급 이상 정도에서나 지정되는 것들이 중심 상업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도 중분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분류까지 있는 건 주거지역밖에 없어요. 공업은 전용, 일반, 준공업이 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충 규칙을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일반 공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업, 전용 공업이다 하면 공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공업에 집중을 한다라고 뭡니까? 공업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위험한 처리가 필요한 것들, 중화학 공업들 또는 공해가 있는 공업들, 이런 것들, 그게 전용 공업입니다. 그게 아니라 경공업들,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도시 내에서 공존이 가능한 공업지역들, 대부분의 것들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준자 나오네. 준은 아까 준주거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준주거, 준자가 들어가면 믹스드 조닝이에요. 다른 용도랑 결합을 하고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업지역이 다른 거랑 합한다면 뭐랑 합할 수 있을까? 공업이 오염이 없고 경공업 또는 도시형 산업 이런 것들이면 주거지역과 또는 연구기능과 함께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단지 뭐 이런 데 있죠. 생산시설과 바로 결합되어 있는 연구단지 있잖아요. 거기 뭐 연구원들이 또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업기능하고 주거지역을 이렇게 혼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준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업 또는 그 밖의 기능 수용하되 주거, 그 다음에 주거랑 합하는 상업기능들이 일부 보완되는 기능, 알겠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역시 3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자, 요거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 요건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녹지지역은 결국 보존을 위한 곳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존을 위한 곳인데 가장 센 보존이 필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말로 봤을 때 생산, 보존, 자연. 애매하죠? 왠지 보존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좀 보존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자연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자연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자연녹지가 제일 개발에 유리한 땅이에요. 자연녹지는 현재는 자연녹지지만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말하자면 도시 내에다 자연 녹지로 이렇게 공원이나 녹지로 쓰다가 장래에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말하자면 잠재적인 개발 가능 지역, 유보 지역. 유보 지역은 지금 현재는 개발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 녹지가 오히려 가장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장래에 도시 개발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는 녹지 지역이다. 이게 바로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심시티나 뭐 이런 게임 하다 보면 여러분 도시를 막 짓다 보면 옆에 녹지가 있는데 그 녹지가 언젠가는 인구가 들어오면 주거 지역이 그쪽으로 이렇게 확산되겠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죠. 그런 데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생산 녹지는 그리고 공업 생산, 우리가 생각하는 공업 산업 생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한 거예요. 도시 지역 내에도 어느 정도 농지가 또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데는 잘 없지만 지방도시 이런 데 가면 시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 내에도 어느 정도 농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농지법이나 이런 거에서 관리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 내에서 생산하는 녹지가 있다. 그거는 생산 녹지다. 보존 녹지는 이제 도시 내에 있지만 얘네들은 건드리지 않아. 산, 우리가 생각하는 산, 그 내부에도 보존되는 산지들이 있죠. 북한산, 뭐 북악산 이런 데 있죠. 그런 것들은 가까운 장래뿐 아니라 먼 장래에도 보존될 가능성이 큰 그런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녹지 지역 3가지.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도시 지역 내의 용도 지역들의 의미입니다. 도시 지역 내 용도 지역들의 의미.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죠? 비도시 지역은 뭐가 있어요?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었죠. 관리 지역. 관리 지역 그리고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보전 관리 3가지가 있었고 계획 관리 지역만이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었죠. 나머지 남은 건 뭐예요? 농림 지역. 농림 지역은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로 농지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한마디로 설악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악산. 자,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도시 지역의 세 분류의 의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특별히 요 주거 지역이 세 분류까지 나오고 요 의미가 판단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상한선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직접 써가면서 한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가면서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표처럼 이렇게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용도 지역을 써가면서 그걸 외워갈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나하나 용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도시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되겠죠. 그리고 주거 지역이 제일 많죠. 주거 지역은 일단 뭐랑 뭐로 나눠진다? 자, 전용 주거 지역이랑 나눠지고 전용 주거 지역은 주택만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층에 이렇게 단정한 조용한 어떤 주거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 주거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연립이니 아파트니 이런데 그런 거라고 했다. 그리고 전용인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은 진짜로 저층 단독이고 2층은 조금 더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서 층고가 2층, 3층 정도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일반 같은 경우도 역시 1종, 2종, 3종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1종 같은 경우는 저층 다세대 주택, 2종은 이제 원룸이나 아니면은 연립 같은 한 4층 정도 되는 건물들 있죠. 4층인데 1층에다가 주차장을 넣으면 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5층 건물. 그런 것들이 대부분 2종 주거지역이고 여러분들이 학교 근처에 사는 동네가 다 이거다라고 그랬죠. 3종은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 순서로 한번 적어봅시다. 전용은 어떻게 되느냐? 건폐율 같은 경우 전용 1종, 2종 다 50%, 50%가 돼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땅이 있으면 50%만큼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60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용적률로 가볼까요? 용적률은 100,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걸 가지고 이거가 공동주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물가 두 개 사이에 5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저층 단독이고 이건 공동주택이 됩니까? 아니죠. 둘 다 이제 단독주택 정도에 어울리는 규모인데 딱 봤을 때 요거는 그래도 한 3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죠. 50씩 3번 하면은 3개층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3층이 무슨 공동주택이야.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 좀 큰 거, 규모가 있는 것들, 대가족을 위한 집들, 그런 정도가 되겠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당연히 60. 근데 주의해야 될 거 3종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어. 50. 아니, 아까 3종 주거지역은 규모가 큰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낮은 저층 주택하고 높은 아파트하고 어떤 게 건폐율이 더 높을까요? 건폐율은 땅의 면적분의 건물의 발자국 면적이거든요. 당연히 아파트는 더 좁아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15%밖에 안 되기도 해. 얇고 가늘고 길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건폐율 말고 이제 용적률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3종과 같은 경우는 50%로 오히려 10%가 줄어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200%, 250%, 300%. 단순하게만 보면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 6이 300이니까 50 곱하기 6, 300이니까 6층 건물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5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니까 아파트 지역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요새 건폐율이 어떻다? 요새 건폐율이 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낮고 타워형으로 올려요. 건폐율을 15%를 했다. 그러면 2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용적률을 가지고 그 건물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건폐율에서는요, 건물의 유형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용적률과 함께 덧입혀서 보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건물이 어떤 유형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먹었네. 까먹고 지나갈 뻔했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또 있어서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70%. 어이구, 갑자기 팍 올라갔네.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주상복합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기능에 맞게 좀 더 건폐율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일반 주택하고 다르게 굉장히 높아요. 500%까지 주게 됩니다. 70, 500. 그리고 준자가 들어가니까 뭐다? 영어로는 믹스드 조닝이 되고 주거랑 상업 사이에서 완충 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주거와 상업이 복합되기도 하고 보통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은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쫙 적용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 사거리 있고 여기가 역세권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대로변이 이렇게. 블럭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 그 사이가 그런데 애매하죠. 여긴 상업이고 주거지역인데 상업하고 주거가 바로 만나면은 주택의 어떤 정호남, 주거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사이에다가는 준주거지역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주거가 만나는 곳에다가 일종의 완충지도로서 준주거지역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이런 데 써먹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기본적인 용적률 건폐율은 주거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주게 된다. 하지만 상업지역보다는 좀 낮아요. 상업지역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자, 상업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세분류 없고 중분류까지만 있습니다. 중심, 상업, 일반이란 말이 꼭 나오죠. 또 유통만 제가 따로 띄어서 쓴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내의 상업지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본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시 외곽에 있는 물류센터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은 대도시의 도심부 이런 정도. 서울이면 종로, 중구 뭐 이런 데가 이제 중심 상업이고 지방으로 가면 중심 상업지역은 사실 없다.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이다. 근린 상업지역은 이제 주거지 한가운데 있는 주거지의 중심부 이런 데다 적용하는 소소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상업지역 특징은 뭐냐면 건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지역에 앞마당, 뒷마당 필요하고 뭐 그래요? 앞마당, 뒷마당 필요한 건 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은 주차장 빼고는 다 건물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 땅이 100이면 90만큼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제일 높죠. 그리고 일반 근린으로 올수록 한 칸씩 낮아져요. 987이 되는 거죠. 987. 건폐율도 이제 계단식으로 낮아지는데 조금 계단식으로 낮아지다가 조금 갑자기 떨어져요. 1500, 1300. 엄청나죠? 주거지역 아파트라고 해봤자 300%인데 중심 상업은 그거의 5배 1500%가 돼. 자, 이렇게 하니까 롯데월드처럼 롯데월드센터 뭡니까 롯데타워처럼 123층짜리 건물, 63층 건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900으로 됩니다. 900.
1500, 1300, 그 다음에 1100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900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그 빠졌던 1100은 여러분들이 유통상업 지역에다 주면 됩니다. 유통상업이 또 이외로 1100이야. 얘는 그럼 왜 이렇게 1100이나 주는 걸까? 얘는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물류센터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뚱뚱한 창고형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나름대로 용적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다시 또 80 정도를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어떤 규칙, 홀수대로 내려오는 요런 규칙 같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완전히 까먹진 않겠죠? 9, 8, 7, 1500, 1300, 1100이 아니라 900 내려가고 1100은 유통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심사하고는 조금 많이 멀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공업지역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공업지역도 주거지역이랑 좀 비슷해요. 전용이 있고요. 일반이 있고요. 준이 있습니다. 준. 자, 전용하면 공업만을 핵심적으로 밀집시킨다. 공업 기능만 밀집시키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공해나 오염 소음들이 많은, 하지만 국가기관 산업으로 꼭 필요한 어떤 산업들이 있죠. 중화학공업, 중기계공업, 조선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전용 공업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공업들. 그러니까 공해나 오염, 소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도시 내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업 기능들. 그다음에 준공업 하면 이것도 역시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과 섞는다는 얘기죠. 공업을 일부 주거지역하고 섞거나 아니면 일부 상업지역하고 섞어서, 특별히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형 신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IT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이 산업기능이지 공해는 거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연구원이나 종사자들의 주거지역과 이렇게 같이 넣어서 테크노폴리스니 테크노파크니 연구산업단지니 이런 거 만드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런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기능도 들어가고 그거를 서포팅하는 주거기능도 들어가고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준공업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건폐율은 상당히 높아요. 셋 다 이제 외우기 좋게 70%입니다. 70%. 다만 전용공업 같은 경우는 공업기능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공장이 층고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필요는 없죠. 300. 일반은 조금 높아. 350. 이것도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준공업 지역은 다른 기능까지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여져. 400. 계단식으로 300, 350, 400 이렇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뭐가 있느냐?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생산은 이거는 산업이 아니라 농업생산이라고 그랬죠. 보전은 진짜 건드리지 않고 장기간 보전해야 되는 땅들. 근데 의외로 자연녹지 지역은 유보지라고 그랬죠. 유보지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잠깐 개발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여건만 되면 사람 이제 밀려 들어오고 그럼 그땐 개발하겠다. 그런 지금 현재 잠깐 개발을 쉬고 있는 땅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건폐율이나 용적률들이 제일 낮죠. 건폐율은 셋 다 현재로서는 20이에요. 20.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낮은 건폐율 규정은 보통 20입니다. 20. 그러니까 100인 땅이면 5분의 1밖에는 건물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 가장 최하 등급들이 이제 80으로 주어져요. 80. 그래서 어디가 80으로 주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보전 녹지 같은 경우 80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생산 녹지 같은 경우도 80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20, 80짜리가 제일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들이 최하위의 어떤 개발 가능성을 가진 땅이죠. 그런가 하면 개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땅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90, 1500짜리 중심 상업 지역이겠죠. 그 차이라는 건 엄청나죠, 여러분. 자연 녹지 지역은 이제 유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00%까지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20, 80이 최하 등급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게 바로 전체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건폐율들입니다. 도시지역 말고 다른 어떤 용도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요 밑에다 바로 적읍시다. 페이지도 아낄 겸. 관리지역이 있었고 비도시지역입니다. 지금 이것들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있었고 농림지역이 있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었죠. 관리지역은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자, 도시 내에 녹지지역의 어떤 구분하고 살짝 비슷해요. 생산하고 보전이 나오고 자연만 안 나오고 자연이 계획으로 바뀌었죠. 이 중에 생산과 보전은 그럼 뭡니까? 모든 용적률 건폐율 기준 중에서 제일 등급이 낮은 걸로 주면 될 것 같죠. 등급이 낮은 거. 그러니까 얘도 20,
80, 20, 80 주면 돼요. 쉽죠? 개발 등급이 낮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이런 것들은 다 20, 80이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되냐?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하면 또 용적률을 더 50% 정도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더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도 얘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40, 용적률은 100을 주고 있어요. 40, 100. 그래서 느낌상 요것들이 문제로 나온 경우가 많아. 용적률 건폐율에 있어서 40과 100. 그리고 나중에 이게 보너스를 받으면요, 이게 60, 150까지도 올라가요. 60, 150. 60, 150이면은 거의 도시 내에 있는 주거 지역에 준하는 그런 개발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는 게 바로 요 규정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농림 지역은 농사 짓는데 무슨 건폐율 용적률이 필요하나? 아니죠.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 집도 짓고 관련 시설도 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발은 가능하게 해놓습니다. 기본적인 개발은 뭐다? 최하 등급 개발. 등급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최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최저의 개발.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최하 등급이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아예 그냥 녹지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도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집 정도는 질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역시 최하 등급 20, 80. 3페이지 정도로 나눠서 쓸 줄 알았는데 알뜰하게 끊어서 쓰니까 한 페이지 내에 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요만큼은 비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규정, 요만큼은 자, 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규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요거를 여러분 표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번씩 써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중심 상업이 얼마였지? 이렇게 한 번에 생각은 안 나도 생각하다 보면 이제 기억은 나요. 다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요. 예, 요 정도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과감하게 얘기해 봅니다.